이 시간에는 정책결정 이론 또는 의사결정 이론이라고 그런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합리적, 분석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 그럼 실제로 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그것을 밝힌 내용들이 의사결정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사결정론을 크게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네 가지 이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의사결정자의 능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분석적이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인지적 그러는 것은 그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규범적이냐 실증적이냐라는 이야기는, 규범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람직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라 라고 말하는 노마티브한 그런 결정. 실증적 그러는 거는 실제로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람직한 거하고는 별개로 그것을 밝혀주는 이론들입니다. 의사결정론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합리적 규범적 이론에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봐왔던 합리적 분석적 결정, 그래서 봐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합리 모형의 실증적 이론은 우리 정책학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가격 이론은 경제학에서 물론 하는 거고, 게임 이론도 경제학 쪽, 경영학 쪽에서 많이 합니다. 이 공공선택론은 사실은 정책학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행정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전통적으로 정책학 쪽에서는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로 인지적 이론으로서 우리가 점중주의, 그리고 여기에 뒤편에 나와 있는 만족 모형, 회사 모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식으로 쭉 나누었다는 이야기는 방금 쭉 했던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나중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합리적, 분석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합리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 합리성이라는 말, 뭘 말하는 거냐? 이걸 미리 조금 알아두는 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합리성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리에 맞다, 이치에 맞다. 그럼 합리적이라고. 이게 우리 유학, 특히 성리학에서 성리 그럴 때, 리에 이야기할 때, 이 리 그러는 게 바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리에 맞다, 이치에 맞다.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어쨌든 간에 이 합리성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 의사결정론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술적 합리성. 뭘 말하는 거냐. 목표가 있다. 그러면 그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그 합리적이다. 기술적으로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합리성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목표 달성을 잘해도 비용이 너무 들면 안 된다. 그 비용도 감안을 해서 목표 달성이 잘 되느냐, 능률성을 이야기됩니다. 이 경제적 합리성이라고 이야기. 근데 정책결정론에 가면요, 의사결정론에서 추가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합리성 그러는 겁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점증이론을 봐야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음 걸 봅시다. 이 합리성을 흔히들 실질적 합리성 또는 절차적 합리성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 합리성이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실제 그 내용이 바람직하냐,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목표 달성이 극대화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따져서 능률적이냐, 이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리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 합리성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해나가면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 절차를 쭉 따라가면은 그래서 결정을 하면은 절차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 합리성이 보장되기 어려우니까 그걸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를 따르고.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쭉 했던 합리적, 분석적 결정, 그것도 절차를 쭉 따라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절차나 과정을 밟으면 합리적이다. 근데 이게 정책 결정에 가면은 중요한 다른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그 어떤 이야기냐.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또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좀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이런 주장을,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정도면은 우리 받아들일 만하다 라고 따라주면은 그러한 절차가 만들어지면은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합리적. 이 정치적 합리성이 중요한 측면이 됩니다. 나중에 봅니다만은 무엇이 가장 정치적으로 합리적이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절차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자라고 동의를 할 수 있으면은 정책 결정의 정치적 측면에서 봐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더 정리를 하면은 바람직한 거는 저 실질적 합리성을 달성하는 건데 저게 실제로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 과정을 쭉 만들어 놓고 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합리성 중에 전혀 다른 개념이 하나 최근에 와서 최근 아닙니다만은 이 진화론적 생물학 쪽을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것을 사회과학 분야에 받아들여서 진화론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하는 내용이요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설득력이 있다. 뭘 말하는 거냐? 다윈이라는 학자가 진화론을 창조를 했다.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화론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를 하고 발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생명체가 우리식으로 상식적으로 말하면 건강하다, 머리가 좋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환경이 변화될 때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명체의 종류도 적응이 잘 된 거로 변종을 시키고 그래가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생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살아남지 못하면 죽어버리면 그 합리적이 아니다. 죽어버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체는 자기가 주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보다는 이 변화되는 환경에 수동적으로 잘 적응을 해서 필요하면은 변종을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생존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우리가 말하자면 다윈이 말하는 적자 생존입니다. 이 적자 생존을 하면은 그게 진화론적으로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질적 합리성을 달성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하는 수 없이 이런 식으로라도 살아가는 게 바랍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조직의 SOP.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볼 겁니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 그래서 표준 운영 절차인데 조직체에서 의사결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여하튼 이 SOP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건 왜 그러냐?
그 넬슨과 윈터라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환경이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확실성이 심한데 조직이 살아나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SOP를 만드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고 제일 합리적인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이게 진화론적 합리성을 이야기고 이게 우리 사회학 분야에 적용이 돼서 그것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한계가 있는 이 말하자면 합리적인 능력을 일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제약된 합리성이라고. 이 제약된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인간들이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사이몬이 말하는 만족 모형 그러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 허버트 사이몬은요, 여기에 지금 잠깐 적어뒀습니다만은 인지 모형의 창조자로서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등 사회학 모든 분야에 인간 행동의 비합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더라. 그걸 밝혀내서 사회학 전체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마 사람에 따라서 좀 판단 기준이 틀립니다만은 20세기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사회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허버트 사이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우리가 이제 좀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인간이 능력이 부족해서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못한다. 그런데 옛날에 전통 경제학은 그거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 분석적으로 결정하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경제 이론을 만들었다. 특히 가격 이론부터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됐다. 사이먼이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통 경제학,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모든 이론들이 기초하고 있는 그 내용, 말하자면 경제인을 전제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인간들은 경제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행정인이라고. 이 사람은 원래 행정학자로서 출발을 했습니다. 행정학을 한참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분석 틀을 행정학에 적용을 많이 합니다. 적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은요, 이 분석 틀,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인데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당시에 경제학에서 밝혀낸 합리적 분석 틀을 최대한으로 습득한 사람, 다 깨뜨려서 공부를 한 사람. 공부를 다 하고 통계학도 이 사람이요.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까지 없었던 통계 이론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인데 행정학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행정하고 있는 행정 공직자들, 이걸 행정인이라고 그랬는데 이 행정인을 가만히 보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못 하더라. 그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하면은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부닥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 대안이 뭐냐? 그래서 머릿속에 먼저 해결 대안 하나 생각을 한다. 근데 처음 생각나는 대안에서 몇 가지 결과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로 끝. 그 대안을 선택을 하고 나머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 안 한다. 생각을 안 한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처음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음 대안을 탐색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잡한 상황,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만 딱 생각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따져보고 만족할 만하면 그 정도면 됐다. 그럼 그걸 채택을 한다. 이게 실제로 공직자들이 결정을 하는 내용을 보니 이렇더라. 행정인들이 결정하는 내용을 보니 이렇더라. 이게 경제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런 내용을
말하자면 주장을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정책 많은 문제 획기적인 변화를 뭐 일으켰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말한 만족 모형이 정말 좋은 거냐?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보면 아주 훌륭한 측면도 있고 또 약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훌륭한 측면이 뭐냐? 인간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실증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이 거의 맞더라.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처음으로 창조한 거예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밝혔습니다. 보면요. 분석적 결정을 위한 대안 탐색이나 결과 예측 등은 모두 노력, 시간, 경비가 소용됩니다. 분석적 결정을 해서 분석적 결정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봤습니다만은 어떤 거냐 문제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뭐가 있느냐 A, B, C, D, E, F, G 다 따져보고 그럼 A를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쭉쭉쭉 또 B를 추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예측 C를 추진하면 어떤 게 이래가 대안들마다 다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된 결과 다 갖다 놓고 야 이걸 선택하면 어떤 천만에 우리가 얼마만큼 바람직한 결과가 되느냐 평가를 해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낸다. 이게 분석적 합리적 결정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얼마나 들고 경비도 얼마나 드느냐.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중요한 결정이 몰라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야 길을 건너는데 울산대학교 정문 앞에 길을 건너는데 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그걸 결정하는 두 대안을 놓고 서서 야 오른쪽으로 가면 몇 걸음 만에 건너가고 왼쪽으로 가면 몇 걸음 만에 건너가고 그게 얼마나 바람직스러우냐 이런 걸 따져서 결정을 해서 길 건너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데 얻는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귀중하냐 따져보면은 말이다. 그래서 분석적 합리적 결정은 굉장히 많은 노력, 시간, 경비가 소요된다. 이걸 분명히 밝힌 겁니다. 밝혔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하자면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안 한다.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 처방적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한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측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약점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이론이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이론상 문제를 해결을 하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게 한계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처방적, 실천적, 규범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이냐? 만족할 만한 대안보다 더 중요한 대안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생각하고 포기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되면요, 공직자들이 그냥 일을 하는데 골치 아파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그래서 적당하게 문제 있으면 적당히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모여가지고 합시다 해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책임 회피하고 그 뭐 옛날 거 하던 거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말하자면 못된 습관에 잘못 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만족 모형 주장대로 하면은 그런 결점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게 제일 문제가 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에서는 분석적 노력이 필수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러면 길 건널 때 오른쪽 가느냐 왼쪽 가느냐 라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소위 측면을 생각을 하고 결과 예측도 다 해보고 할 겁니다. 이래서 사이몬의 만족 모형은 얕은 실제로 인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분석적 결정이 이런 것들이 시간, 노력,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분석적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다. 라는 측면을 분명히 밝혀주고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걸 밝혀준 것은 장점인데 그냥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 사이몬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사이몬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제학에서 옛날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클래시컬 경제학 보면은 그게 합리성을, 인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모든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그런 식으로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경제 이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행동경제학.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행동경제학이 요즘 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중에 봅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뭘 밝히려고 그랬느냐. 실제로 인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그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분석적으로 결정 안 한다. 어떤 식으로 결정하냐. 여기 보죠. 제일 밑에 보면 직관적 판단, 상식, 시행착오 경험, 주먹공식 이래서 본인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식으로 한다. 실제로. 근데 엉터리가 많지만 본인이 엉터리인 줄 알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휴리스티스에 의한 결정이라고 해요. 휴리스틱. 번역할 만한 적당한 말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휴리스틱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을 전망이론 그래가지고 밝혔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지심리학자들의 실험. 요 트버스키 카네만 그런 사람도 원래 심리학자입니다. 그 인간이 어떤 문제를 인식을 하고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인지한다. 인지할 때 그때 심리 상태 어떤 과정을 심리적으로 거쳐서 인지를 하느냐. 그거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행동경제학을 창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인간이 합리적으로 결정을 안 하는데 경제학에서 말한 여러 가지 기본 조건이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을 밝혀내.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허버트 사이먼은요, 2000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상을 받았을 때 전통 주류 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전통 주류 경제학을 이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여하튼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경제학자가 전혀 아닌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밝힌 게 뭐냐? 인간이라는 게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를 부닥쳐서 해결책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걸 추진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과 예측이 너무 어렵다. 왜 어려우냐?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다. 자꾸 변한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 쉽게 예를 이런 겁니다. 전세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깔아앉힐 수가 있느냐. 전 대학들 정부에서 죽으라고 연구를 막 하고 있습니다. 한 대여섯 대 갖다 놓으면 대 연구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민간 업체들이 건설하는 거, 공공업체에서 건설하는 건설 공급량에도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집값이 올라갈까 봐 걱정되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비싼 집 세금 많이 내놓게 하는데 팔려고 그러는 사람들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자꾸 고민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의사결정을 아주 단순하게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요 내용들은요, 경제학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정책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이 참고로 봐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원래 전통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태를 결과 예측을 할 때 어떻게 될 거냐 예측을 할 때는 그 결과가 달성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그게 상태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상태 곱하기 확률, 그래가지고 결과치를 가져. 그때 그 상태, 여기에 가치 함수 그럽니다.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 상태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라고 중거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중거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거치보다도 나쁜 거는 손실, 중거치보다 좋은 거는 이득. 그래 놓고 그 다음에 확률은 어떻게 따지느냐. 봅시다. 요 이야기보다는 요거부터. 대한식률의 확률은 어떻게 따지느냐. 객관적 확률이 아니라 주관적 확률을 적용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인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발생할 확률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주관적 확률을 붙이더라. 어떤 거냐. 로또 당첨. 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로또를 자꾸 사는 이유는 그 주관적으로 당첨될 확률을 생각을 합니다. 그 객관적인 확률보다 엄청 높게 확률 높게 자꾸 생각을 한다. 비행기 사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확률은 엄청 적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생각하는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객관적 확률이 아니라 주관적 확률이 중요하다. 인간이 결정을 할 때는 주관적 확률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객관적 확률을 가지고는 객관적 확률을 모르니까 실제로. 근데 여하튼 발생 확률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 높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보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전쟁 패배는 객관적 확률은 적지만은 전쟁 발생 자체가 확률입니다. 근데 패배되면 손실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관적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전쟁 패배하면 어떡하느냐. 그럼 따져보면 패배할 확률은 0.1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막 0.5 정도 생각을 한다.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다. 왜 그러느냐. 발생 확률이 낮아도 큰 손실에 대해서는 주관적으로 더 높은 확률을 보여요. 이게 흔히 이득의 줄감보다 손실 아픔이 더 크다. 그래서 국제정치에서 벌어지는 국가들의 행동을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막 이런 식의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용을 한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 전망 이론은 경제학을 크게 바꾼 행동경제학을 창조하게 된 이론이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정책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만 알아둡니다. 아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어떤 상태 발생할 거 놓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을 확률로 따져보는데 근데 이게 확률 그러는 게 객관적 확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손실을 봐가지고 피해를 입을 것 같은 확률 굉장히 높게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발생 확률이 적다. 그런데도 그런 거는 좀 높게 생각합니다. 확률 적은 놈을 높게 생각하고 손실의 경우는 더 높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만 대강 이야기를 해둡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인크리멘탈리즘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던 인간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 못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책 결정자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걸 가장 잘 설명을 한 게 인크리멘탈리즘, 점증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점증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인크리멘트, 데크리멘트의 반대 말이에요. 인크리멘트 조금씩 증가하는 거예요. 데크리멘트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인크리멘트, 정책을 결정을 할 때는요, 무에서 정책을 바로 결정하는 경우는 잘 없다. 옛날에 이미 정책이 있다. 근데 기존의 정책에서, 요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썼는데, 원래 뜻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결정을 한다. 기존의 정책을 없애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새로 결정하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 정책이 있다. 문제가 좀 있다. 이 정책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은 대안을 막 A, B, C, D, E 막 잘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정책에 플러스 조금 요만큼 할까. 조금 더 할까. 이런 식으로 또는 조금 줄일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 왜 그러느냐. 보면은요, 이때까지 이야기한 대로 정책 결정자도 시간, 능력, 정보도 제약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평가, 기준마저 불분명, 이 이야기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여하튼, 현재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대안으로. 그리고는 그걸 결정을 해서 끌고 나간다. 끌고 나가다 보면은 그 정책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하면은 거기서 문제 정보가 다시 환류되어 들어. 환류되어 오는 정보를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수정 보완. 연속적인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뭐 대표적인 학자가 린드블럼하고 윌다우스키인데, 린드블럼은요, 경제학자입니다. 원래 경제학자가 이 실제로 경제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했는데, 윌다우스키는 원래 정치학자.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분석적,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분석을 아주 치밀하게, 광범위하게 여러 대안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 여러 정책 대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대안을 추진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도 여러 가지 다 안 따져본다. 그럴듯한 결과 몇 가지만 딱 잡아놓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이래가지고, 막 쉽게 이야기하면 중요한 대안만 탁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과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다. 이러다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도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결과도 분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분석을 실제로는 대폭적으로 제한을 한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속적인 결정을 할 때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가지고 하다가 좀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 다시 수정하고 또 좀 추진하고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 해나가는데 그게 현재 정책하고 크게 안 다르니까 결과 예측도 좀 쉽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수정 보완하기도 쉽고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꾸 새로 정보가 들어와 수정 보완을 하니까 만약에 중요한 결과를 빠뜨렸다 그러면은 당장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환류가 되어 올 거다. 정보가 문제 있는 게. 그렇지만 이건 중요한 결과 절대 안 빠뜨린다.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수정을 합니다. 안 그렇구나. 중요한 결과 빠뜨리는 경우가 많구나. 라는 나중에 수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 연속적, 순차적으로 결정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또 다른 측면 하나,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 합리성을 보장을 해주는 측면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큰 문제가 하나 있으면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 매달려가지고 정보 다 매달려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분해를 한다. 하위 문제로 분해를 한다. 이건 내 그림을 안 그렸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면은, 전세값이 막 올라간다. 굉장히 큰 문제. 굉장히 큰 문제다. 근데 왜 이게 올라갈까? 전세값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 그러면 공공주택이 공급량이 적은 파트. 민간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잘 안 하는 파트. 그 다음에 투기업자들이 자꾸 사들여 뭐 하는 파트. 이런 식으로 부분의 문제를 쪼갭니다. 쪼개놓고, 야, 공공주택 건설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정부에서 내는 공공전세 해주는, 그런 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주택, LH공사, 너희들 알아서 분석을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그런 걸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민간업체, 이런 건설부에서 어떻게 하면 민간업체들이 건설을 좀 더 많이 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까? 해라. 그 다음에 거기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이 자금을 갖다가 대줄 수 있을까? 그걸 검토해. 이래가지고
정책 문제를 하위 문제를 분해해서 하위 문제를 여러 문제를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부분에서 결정을 합니다. 전체하고 연결된 부분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에 참여해서 반독립적으로 거의 부분적 결정을 한다. 부분적 결정을. 그래서 다른 부분들과 겹치는 경우도 상호 조정 별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분할적 점중주의 또는 분산적 부분적 정책 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각 부분에서는 그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선의 대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부분에서 합리성이 보장이 되면 로컬 레이셔널리티, 로컬 지방이다. 그 지방. 이게 반대말은요, 토탈 레이셔널리티, 전체 합리성. 로컬 레이셔널리티는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보모색되는 법률이 산발적 결정. 그런데 이 국제적 합리성을 달성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바로 각 부분에 각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부분. 그리고 자기들 견해를 막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논쟁을. 이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어. 부분에 다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민주적이다. 정치적 다원주의에 적합한 정치적 다원. 그런데 각 부분에 쪼개져가지고 각 부분에 참여자들이 다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 저 부분 다 참여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물론요, 이런 정치적 다원주의가 바람직스러우려면은 정치 권력의 분포가 다원적이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정치 권력, 지배 계층 이야기가 나올 때 정치적 다원론의 장점, 단점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민주적으로, 다원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점정주의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인간은 능력 측면에 봐서 말하자면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할 때 기존의 정책에 조금 변화시키는 그것만 중심으로 하니까 능력을 말하자면은 제한된 능력 가지고도 바람직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플러스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요. 우리가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인간들이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때 능력 부족, 정치적 민주주의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이론으로서 그런 식으로 내십니다. 점중주의가 굉장히. 이 사람들은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이존한다라는 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원적 결정이 왜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다 자기들 목표를 가지고 자기들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분에 가보면은 전체 결정하고 관계없이 반독립적으로 할 때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 충돌되어 있는데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못 만들어냅니다. 타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타협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부분이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참여자들이 합의를 쓰는 정책이 되는데, 그러려면요, 큰 목표도 어느 정도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목표 밑에 작은 목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세 가격 그럴 때, 공공주택 건설,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민간주택 건설, 그 부분, 또 부분, 이랬을 때 각 부분의 목표들이 전체 목표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목표 자체도 이 부분에서 결정할 때 약간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수정을 하면서 참여자들 전체가 대강 합의할 수 있는 게 되면 이 민주적인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 점증주의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를 하자. 어떻게, 이게 과연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우냐. 요 이야기는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요 정도.